안녕하십니까, 송영욱입니다. 증권투자권유 자문력 문제풀이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맡은 부분은 어느 분야냐면은 이 과목에서 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증권시장 요 세 개 소과목이고요. 다음 3과목에서는 영업실무 그리고 직무윤리, 그리고 4과목에서는 4과목 전체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영업 실무에 쓰이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주로 이제 법규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규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 조금 용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좀 쉽게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 풀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유가증권 시장 관련된 문제 풀이할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이 과목에서 이 과목이 총 20문제 나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부분에서만 8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증권 거래를 하면서 가장 많은 그런 거래를 하고 시장을 파악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유가증권 시장이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면은 코스닥 시장은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증권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고 쳤을 때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죠.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발행시장이 있어요. 주식 발행시장. 발행시장이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받는 그런 시장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초로 신규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A라는 사람이 발행시장 어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그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사 A라는 회사에 투자한 거고 K 주식이라고 합시다. 그럼 K 주식에 투자한 거고 K 주식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로부터 10,000원이라는 자금을 조달받은 거죠. 조달받은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한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투자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자가 사실은 여기서 주식에 투자하고 나서 뭔가 다음에 누군가한테 또 팔아야 되잖아요. 뭐 B나 C나 D한테 내 주식이 예를 들어 10,000원에 제일 처음에 참여를 했는데 주식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20,000원이 되고 30,000원이 되면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유통시장.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발행된 시장이 누군가한테 이 산 사람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발행된 이후에 어떤 매매, 유통과 관련된 시장이 유통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은 이렇게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2번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호 우전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최초의 발행시장에서 주식이 발행되고 그 발행된 주식이 나중에 이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니까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2번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추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투자 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되죠. 증권은 추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 그리고 파생상품은 추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 증권시장은 증권사를 거쳐 연결되므로 간접 금융 방식의 자본시장이다. 이게 틀렸네요. 일반적으로요, 증권시장은 직접 금융 방식입니다. 직접 금융이란 말에 있고 간접 금융이란 말이 있죠. 간접 금융. 뭐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한 게 보통 간접 금융이죠. 어떤 회사가 K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대출 자금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저축자한테 온 거죠. 저축자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축자가 은행에 예를 들어 자기 돈 1억을 예금했는데 그 돈으로 은행이 K한테 대출해줬어요.
그런데 이 은행이 K회사에 대출할 때 요 돈, 자금을 공급한 요 돈은 은행 명의로 들어가죠. 은행 명의로 들어가잖아요. 은행 명의자가 대출해준 사람이 은행 명의잖아요. 이 원래 저축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축자가 은행을 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출로 연결되는 그런 그 금융을 간접금융이라고 하고요. 직접금융은 K회사한테 똑같이 그 금융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하죠.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가 보통 K회사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K회사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K회사한테 자금을 주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한단 말이죠. 채권 투자. 근데 요 주식이나 채권의 명의는 투자자 명의로 직접 그 자금을 공급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금융이란 말을 표현하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내 저축한 사람의 명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은행의 명의로 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어떻게 금융을 주는 형식인 것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증권사를 통하기는 하지만 그 투자 방식이 요 투자자 명의로 K회사 가기 때문에 직접 금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은 직접 금융 방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의 그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의 공모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반적으로 증권을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모로 발행한 것은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발행되는 그런 그 형태를 사모 발행이라고 하고, 공모 발행은 굉장히 많은 다수한테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공모 발행이라고 하죠. 1번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제 공모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 방법에는 모집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매출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 발행한다고 하면은 모집으로 할 수도 있고 매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의 개념을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개념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것. 새로 발행되는 증권, 여기다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발행되는 증권, 그러니까 신규로 처음으로 발행되는 주식, 처음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발행해서 어떤 자금을 조달한다 했을 때는 그것을 모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집. 그리고 2번, 매출은 50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매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밑줄 그어놓을게. 이미 발행된 증권을 청약 권유하는 것은 뭐다? 매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과 매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모집은 새로 발행된 증권에 대한 공모를 말하는 거고, 매출은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한 공모를 할 때 매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3번, 모집을 하는 주체는 증권의 보유자이고 매출을 하는 주체는 증권의 발행인이다. 이게 틀렸네요. 반대로 되어 있네요. 모집을 하는 주체는 증권의 발행인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하는 주체는 증권의 보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통산 50인 산정 시 제외되는 자는 전문가, 발행인의 연고자다. 보통 그 모집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이, 모집이나 매출의 인원이 보통 50인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50인에서 그 포함되지 않는 자들은 주로 이제 전문 투자자 같은 전문가이고요. 그다음에 연고자, 그 해당 그 발행인과 관련된 최대 주주나 뭐 주요 주주나 임원, 뭐 우리사 주주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맞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핵심 포인트 해설에 공모, 사모의 그 의미, 그리고 그 50인 산출 시 제외되는 자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의 발행 형태 중 총액 인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증권을 발행할 때요, 그 발행하는 방식에는 크게 보면은 직접 발행하고 간접 발행이 있습니다. 직접 발행은 그 회사가 어떤 주식을 발행하는, 또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회사가 직접 발행 사무, 발행 임을 다 부담하는 형태를 이제 직접
발행이라고 하고, 간접 발행은 보통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사에게 일부 사무를 부담시키거나 발행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을 간접 발행이라고 하는데요. 시험에는 직접 발행보다 간접 발행이 잘 나옵니다. 그 간접 발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간접 발행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간접 발행 방법 세 가지, 이거 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모집 주선이라는 게 있고요. 모집 주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잔액 인수란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총액 인수란 방법이 있습니다. 총액 인수. 요거 이제 간접 발행은 시험에는 주로 이제 간접 발행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보통 그 주식 증권을 발행할 때 그 발행 사무가 있고요. 발행 해야 될 게 발행 사무가 있고, 발행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발행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주 발행했는데 그 중에서 70만 주만 누군가가 사고 30만 주가 안 팔렸다. 그러면은 그 30만 주가 발행 위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집 주선의 경우에는 발행인, 다시 말하면 K회사, 여기서 말하면 여기 K회사, 발행하는 회사, 발행인이 발행 사무를 보고, 발행 사무는 예를 들어서 그 발행 기관이 사무를 보고, 발행 위험은 발행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보통 이 발행 기관은요, 보통 인수기관이라고도 하고, 주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증권사예요. 증권사. 발행 사무를 하는 것을 발행 기관이라고 보통 합니다. 발행인은 실제로 증권을 이렇게 발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발행 기관하고 발행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여기서 말하면 K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서 발행인은 발행 주체라고도 하고 발행 회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굉장히 서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잔액 인수 방식은 발행 사무도 발행 기관이 하고요. 발행 위험도 발행 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총액 인수도 발행 기관이 발행 사무하고 발행 위험도 발행 기관이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잔액 인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K회사가 주식을 100억 발행했어요. 100억 발행했는데 100억을 일반 공모 또는 투자자한테 팔았는데 그 중에서 70억이 팔렸고요. 30억은 안 팔렸어요. 요것은 팔렸고 나갔고 요것은 안 나갔다고요. 그랬을 때 그 발행 기관이, 이 증권사가 발행 기관이 요 나머지 잔액, 팔리고 남은 30억만 인수하는 것을 잔액 인수라고 하고요. 총액 인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아예 증권사가 그 발행 기관이 100억을 인수해 버리는 경우, 이것을 총액 인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증권 발행 형태는 대부분 총액 인수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간접 발행은 방법이다. 맞죠? 총액 인수는 간접 발행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주관회사가 구성한 인수단이 발행 위험을 부담한다. 그렇죠. 발행 위험은 발행기관은 인수기관 또는 주관사, 증권사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 3번 대부분 간접 발행은 총액 인수 방식을 사용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인수 수수료율이 낮다는 장점이다. 낮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게 틀렸네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요, 모집 주선은 발행사만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장 적습니다. 이게 가장 적고요. 잔액 인수는 발행기관이 발행 사무도 보고 발행 위험도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고요. 그다음에 총액 인수는 전체를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수수료 비중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인수수수료가 가장 낮다는 것이 장점이다가 아니라 인수수수료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겠죠.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저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준비 단계의 절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가증권 상장할 때는요, 준비 단계하고 추진 단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준비 단계하고 추진 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상장은 어디서 하게 되냐면은 상장 준비가 있고 상장 추진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언제부터를 상장 추진 단계라고 하냐면 상장은 어디서 하냐면요. 상장을 하게 되면 한국거래소에다 하게 되잖아요.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거래소가 관여할 때부터를 상장 추진 단계라고 하고요. 거래소하고 아직 관여하지 않은 단계, 실제로 상장 업무를 하는 데가 거래소죠. 한국거래소잖아요. 한국거래소와 관련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 업무를 하게 되면 그때를 상장 추진 단계, 거래소까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상장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번 외부 감사인 지정, 이건 상장 준비 전에, 거래소에 신청하기 전에, 상장 신청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야 되고요. 2번 명의개서 대행계약 체결, 3번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이것은 상장 거래소에 상장 신청하기 전에 이미 준비 단계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장 예비 심사서 청구서 제출. 요것은 이제 상장하려고 하면은 이게 한국거래소에다 이게 내는 신청서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상장 추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상장 준비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외부 감사인 지정, 대표 주관 계약 체결, 정관 정비, 명의계에서 대행 계약 체결, 우리 사주 조합 결성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요것은 거래소하고 상관없이 거래소에 신청하기 이전에, 거래소에 상장 신청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 신청하고 나서 상장 추진할 때 필요한 단계들이 또 이제 뭐 증권 신고서 제출이라든지 희망 가격 설정이라든지 IR라든지 IR, 뭐 청약 납입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거래소와 관계돼서 상장을 진행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상증자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상증자란 말이 뭐죠? 일반적으로 일단은 증자란 말이 뭡니까? 증자. 증자라고 하면은 증자란 말이 있고 감자란 말이 있죠. 우리 시장에서 많이, 증권시장에서 많이 듣는 말이죠. 증자는 말 그대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를 증자라고 표현하죠. 감자는 뭐예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증자를 할 때 대표적인 방법이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주 발행한다고 하면은 이 10주를 팔아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10주 발행했다고 하면은 10만 원 돈이 자기 회사로 들어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유상증자하게 되면 보통 자본금이 증가해요. 물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뭐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증자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의미하는 거고, 유상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이 증가한다,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2번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배정은 주주 배정 방식이다. 여기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그 유상증자 방식 그 5가지에 대해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K회사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치자고요. 우량한 회사예요. 아주 잘 나가는 주식입니다.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예를 들어 이익도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잘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공장을 하나 짓는데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1,000억을 마련하는 방법은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한다고.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출 이자를 낼 필요도 없고 원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만약에 1,000억 발행한다고 치면은 요 발행한 것을 그러면은 누구한테 배정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한테 팔까요? 일반적으로 이 회사 주식이 잘 나가는 회사라 K 주식이 뭐 진짜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서로 이 주식을 살려고 하겠죠. 주식 발행하면 이 주식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주한테 먼저 배정, 주주 배정 방식은 주주한테 먼저 배정해 주는 것을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억을 유상증자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기존의 자기 회사의 K회사의 주주들한테만 배정해 주는 방식, 이게 주주 배정 방식입니다. 주주 배정 방식은 만약에 주주들이 1,000억을 다 소화하면은 다 사주면 괜찮은데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다 못 사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억 발행했는데 만약에 800억만 사줬다고 하면 200억은 뭐 실권이 돼서 실권주 처리가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이 주주 우선 방식입니다. 주주 우선 방식, 주주 우선 공모 방식, 공모 방식. 이건 뭐냐면은 일단 주주한테 먼저 너네들한테 배정해줄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0억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주주들이 다 샀는데 200억은 못 산 거예요. 그랬을 때 주주한테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공모로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도 사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주는 방식이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고요.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주주나 뭐 주주 아닌 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회사의 어떤 특별한 사건,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술 협약이나 이런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3자 특별한 제3자한테만 배정하는 방식. 이건 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것을 3자 배정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 방식. 공모 방식은 주식 배정을 주주든 주주 아니든 상관없이 일반인한테 모두 다 개방하는 형태입니다. 개방하는 형태. 누구에게나 이렇게 그 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상증자 방식 요 네 가지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 직접 공모 방식은 있는데 그것은 회사가 직접 공모하는 방식인데 그냥 그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험에는 직접 공모 방식은 뭐 잘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2번에 보면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방식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고요. 3번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의 경우 청약 미달분이 발생하면 이사회 결의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청약 미달분을 해결한다. 이게 아니에요. 청약 미달분이 발생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 일반 공모 방식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장된 법인은요 일반 공모 방식으로 그냥 이사회 결의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법상 일반 회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고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거기 제가 유상증자 의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유상증자 방식 4가지하고 나머지 직접 공모 방식이 있는데 직접 공모 방식보다는 주주 배정 방식, 주주 우선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내용들 제가 이미 말씀은 다 드렸는데 여기 정리를 새로 제가 해놨으니까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 상장법인의 혜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은 공모주식 총수의 20%까지 우선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요 회사가 좋은 회사는 그 주식을 배정받는 게 좋잖아요. 보통 그 배정받으면 막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그 공모하는 주식의 20%까지 우선 배정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20%를 우선 배정해야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율입니다. 그렇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0% 우선 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발행 주식 총수의 2분의 1까지 의결권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상장법인들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 그 다음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도 발행 주식 총수의 2분의 1까지 가능하다는 점. 요 비율 그리고 의결권 없는 주식도 발행 가능하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이사회 결의로서 금전으로 분기배당할 수 있다.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통 상법상 회사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1년에 한 번 결산배당하는데 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배당도 가능합니다. 분기배당, 중간배당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라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주통의 특별결의가 아니라요. 이사회 결의로서 금전 분기배당 가능하다. 금전으로 분기배당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4번 법원의 인가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네요. 액면 미달 발행은 사실 굉장히 조금 회사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0원인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3,000원, 4,000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어떤 주식 발행하는 경우에 5천 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만약에 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죠.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인가도 필요하고 주주통의 특별 결의도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는 법원의 그 주주총회 특별결의 그다음 법원의 인가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권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안 되고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주권 상장법인의 혜택들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많은 그 비상장 회사들이 뭐 상장하려고 하는 거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1번 주권의 전부를 상장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상장해야 되고요. 그다음 2번 주권 발행일로부터 상장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청에 의한 상장이 원칙입니다. 전부 상장 원칙, 그다음에 신청에 의한 상장 원칙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다음 3번 주권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권 상장을 뭐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유예할 수도 있죠. 그다음 4번 변경 상장이란 주권 상장 법인과 주권 비상장 법인이 합병 등 사유로 인하여 주권 비상장 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것을 말한다. 요게 틀렸는데 요 4번은 변경 상장이 아니라 우회 상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 변경 상장, 추가 상장, 재상장, 그다음에 우회 상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4번은 우회 상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의 핵심 포인트 해설에 거의 그 상장의 종류 보면은 신규 상장, 뭐 제일 처음에 상장을 신규 상장이라고 하고요. 추가 상장은 보통의 주식 발행하는 경우는 주식수가 변경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추가 상장하게 되고요. 변경 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주권의 종목이나 상호가 변경됐다. 그랬을 때 또 별도로 상장하는 것을 변경 상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재상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재상장, 분할 재상장, 그다음에 합병 재상장 이런 3가지가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요 일반 재상장, 분할 재상장, 합병 재상장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합병 재상장하고 분할 재상장만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시 규모 및 분산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이건 이제 상장 요건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것은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을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1번 자기자본은 300억 이상이어야 하고요. 상장 주식수는 100만 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주주수는 500명 이상이 아니라 7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 일반 주주 지분이 25% 이상 또는 500만 주 이상이면 주식 분산 요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규모 요건하고 분산 요건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시 경영성과 및 안정성 요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조금 전에 문제가 규모 요건, 그다음 분산 요건인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영 성과 요건, 안정성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근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이고 기준 시가총액이 2,000억 이상이면은 요 요건에 해당된다. 요거 맞는 얘기예요.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1번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다음 2번 최근 이익액이 50억 이상이고 기준 시가총액이 2,000억 이상이면 요건에 충족하고요. 3번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은 3년 이상 경과해야 된다는 이런 요건들이 반드시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런 3년 이상 요건이 없거든요.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4번 최근 사업년도 직전 2사업년도 감사원이 반드시 2년 연속 적정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최근 사업년도는 적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최근 사업년도 전 2사업년도는 적정 또는 한정입니다. 적정 또는 한정 이렇게 표현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증권의 매매 거래 정지 사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매매 거래를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1번 조회 공시, 답변 공시 기한 내 불응. 보통 매매 거래 정지 사유는요. 업무 규정이나 공시 규정이나 상장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좀 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1번 조회 공시에 답변 공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예를 들어서
답변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매매 거래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1번은 맞고요. 그다음 2번 시장 관리상 필요할 때도 매매 거래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3번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이 급변 예상되는 경우, 이상한 소문이 돌 때 그게 아직 진실인지 허위인지 밝혀지지 않은데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가지고 투자자들이 매매하다가 결국 주가만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팍 폭락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매매 거래를 한국거래소에서 정지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4번 변경 상장 공시를 한 경우, 이것은 뭐 변경 상장 공시했다고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매매 거래 정지하는 정지 사유들을 업무 규정, 공시 규정, 상장 규정의 사유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내용이 보면은 조금 안 좋은 내용 또는 긴급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장 폐지 사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일반적으로요, 상장 폐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리 종목이라는 게 있죠. 관리 종목 지정이란 말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다음 상장 폐지란 말이 있죠. 상장 폐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관리 종목 지정 뭐 이러면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관리 종목이 지정됐다는 것은 곧 상장 폐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상장 폐지 사유, 상장 폐지를 보통 이제 퇴출이라고 표현하죠. 퇴출. 증권시장에서 완전 이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상장 폐지죠. 어쨌든 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하고 상장 폐지 사유에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1번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됩니다. 50억도 매출액이 2년 연속 50억도 안 된다는 것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매출액이고 굉장히 회사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랬을 때는 2년 연속 그러면은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2년 연속이 아니라 최근 년 첫 번째 매출액이 50억 미만 되면은 그때는 관리 종목 지정합니다. 그런데 또 2년 연속에서 만약에 매출액이 50억 미만 되면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30% 미만. 요게 틀렸네요. 자본 잠식률 30% 미만이 아니라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상 됐을 때, 한 번만 50% 이상, 제일 첫 번째 자본 잠식률 50% 이상 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이고요. 두 번 연속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되면은 상장 폐지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2년 연속 감사 보고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이런 것도 폐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2년 연속 일반 주주 200인 미만, 굉장히 주주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도 분산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하고 상장 폐지 사유를 구분해서 정리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2년 연속인 것이 주로 상장 폐지 사유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년 연속이 안 들어간 것은 좀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좀 유의하실 것은 2년 연속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 부분 보면, 거래량 중간 조금 하단 부분에 보면 거래량은 예를 들어서 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달일 때 관리 종목 지정되고요. 지정 사유가 되고, 2반기 연속 이것은 2년 연속이 아니죠. 2반기 연속 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달될 때, 이런 경우에도 상장 폐지된다. 그러니까 유동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도 상장 폐지가 된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시 서류와 관련해서 2회 연속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 미제출,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는 점. 한 번만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 미제출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 2번 연속해서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면은 상장 폐지가 된다는 점. 이거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통시장 공시와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문제에서 봤다시피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발행시장 공시도 있고요. 발행시장에서 공시하는 것도 있고 유통시장에서 공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근데 다음 중 발행시장 공시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유통시장 공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뭐 시험에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오는데
발행시장 공시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발행시장 공시는 증권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십니다. 증권 신고서, 그 다음에 투자 설명서, 또 한 가지는 발행 실적 보고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발행시장 공시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유통시장 공시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통시장 공시와 거리가 먼 거 1번 발행실적 보고서. 발행시장 공시죠. 나머지 사업보고서, 합병 종료보고서, 임원 및 주요주주 등 소유상황 보고서, 이것은 전부 다 유통시장 공시에 해당됩니다. 밑에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기업 공시의 요건 4가지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구분해서 설명해 놨는데,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 발행시장 공시만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외우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설령 외우지 않으셔도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겠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영상황 공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이 주요 경영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공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의무공시입니다. 의무공시. 1번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경영정보 중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두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는 제도다. 그래야지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그 회사를 투자할 건가 말 건가, 또는 투자하고 있다면 이것을 계속 유지할 건가 아니면은 팔고 나올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2번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 정보를 인지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맞죠? 이게 당연 이런 것 때문에 공시하도록 하는 거죠. 3번 당일 공시 사항은 사유 발생 당일 18시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당일 공시 사항은 사유 발생일부터 18시부터 다음 날 7시 20분까지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주요 거래처와 거래 중단이 있는 경우 주요 경영사항 공시 대상이다. 일반적으로요. 주요 경영사항 공시 사항은 좀 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안 좋은 내용을, 그런데 안 좋다고 공시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거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손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 포인트 해설에 공시 대상 보면은 뭐 영업 정지나 증자 감자, 또는 뭐 예를 들어 재해나 횡령, 배임, 뭐 합병, 부도, 뭐 이런 약간 뭐 별로 나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감추지 말고 공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공정공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공시되지 않고 있는 중요 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공정공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K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IR을 한다고 치자고요. IR을 한다고 했을 때 IR에 온 사람들이 애널리스트 예를 들어 50명이 모인다고 치자고요. 50명이 모인다고 치면은 이 K 주식회사가 IR 하면은 요 사람들만 정보를 알 거 아닙니까? 이 50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IR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K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그러면 불공정해지잖아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그런 상황이 불공정해지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IR이 있기 이전에 이거 실시하기 전에 미리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공시하라는 것이 바로 공정공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수시공시 관련된 사항으로 그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도 공정공시 대상이 됩니다. 2번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정보 대상에 접근이 가능한 상장법인의 직원도 공정공시 정보 제공자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4번 보도 목적의 언론 취재에 응하여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거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공정공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B 언론사가 K 회사에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언론 취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공정공시 의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 만약에 공정공시 의무를 적용한다고 해서 미리 언론사한테 기다리라고 해놓고 우리 공시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언론사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은 그 정보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그 정보가 어떤 TV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나가는 순간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정공시 의무 적용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거기 공정공시 대상, 제공 대상자, 공정공시 시한, 그다음 적용 예외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조치로서 잘못된 것은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은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 의무가 있는데 불성실 공시라 함은 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공시를 변경하거나 또는 그 공시를 번복하는 거 이런 것을 불성실 공시라고 합니다. 1번 한국거래소는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떤 공시에 관련된 것을 한국거래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시 위반하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2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 거래를 1일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3번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해당 법인에게 개선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요거 개선계획서 요구하는 것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아니라요. 한국거래소입니다. 공시 관련 업무 그다음에 뭐 상장 관련 업무, 결제 관련 업무 이것은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 사실 및 부과 벌점을 투자자에게 공표한다. 만약에 불성실 공시했으면 그 사실들을요 투자자에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봤을 때 저 회사는 공시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거래소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불성실 공시의 유형 3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공시 불이행, 공시 변복, 경시 변경 요 내용이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불성실 공시에 해당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재 내용들은 그 문제에서 제가 언급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증거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위탁증거금은요 일반적으로 그 결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계약금 같은 거죠. 1번 보겠습니다. 1번 회원이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를 해당 위탁자로부터 미리 징수하는 것.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주식 같은 경우 사면 주식을 오늘 주식 주문을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주 주문 내 가지고 체결됐다고 하면은 오늘이 D일이라고 하면은 결제는 언제까지 하면 되죠? D 플러스 2일까지 하면 되죠. 이틀 후까지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틀 후까지 하면 되는데 최소한 뭐 일정 금액은 내야 되는 돈, 이게 위탁증거금이죠. 보통 뭐 40% 실제 대금의 한 40%는 미리 이렇게 징수하는 거, 이것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하죠. 2번 대형증권은 현금에 가름하여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지정한 증권이다. 예를 들어서 이 주문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그 해당 주문 외에 별개의 뭐 예를 들어서 S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요 S 주식이 대형증권 다시 말하면은 그 위탁증거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증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2번이 설명한 거고요. 3번 회원은 거래소가 산출 공표하는 증권의 대형가격 사정 비율 이내에서 대형증권으로 징수할 수 있는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원이란 말은 증권사 말하는 겁니다. 증권사가 일반적으로 그 한국거래소의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보통 그 금융투자 회사는 그 한국거래소가 정한 사정 비율 이내에서 그 비율을 대형증권으로 징수할 수 있는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40%도 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뭐 20%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4번 상장 주식수가 5만 주 미만인 종목의 매도 주문을 수탁받은 경우 위탁증거금을 50% 이상 징수해야 된다. 50%가 아니라 100%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위탁증거금 징수 특례 해가지고 100% 위탁증거금을 내야 되는 경우 있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25%, 40% 위탁증거금 내게 되는데 반드시 100% 내야 되는 경우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장 주식수가 5만 주 미만인 종목의 매도 주문.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그 적은 그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의 매수 주문. 이런 투자 경고나 투자 위험 종목은 굉장히 과열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0% 위탁증거금을 징수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투자 경고 종목이나 투자 위험 종목은 해당이 되지만 투자 주의 종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결제일에 매매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 다시 말하면 미수, 동결계좌 이런 거 좀 불량하잖아요. 이런 거 돈 안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매수 주문 낼 때 100% 위탁증거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